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뒤 양측 간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 곳곳에 미군 기지를 타격했고 미국과 이스라엘 역시 이란 함정 등 핵심 군 시설을 겨냥해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1일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에 대한 보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카타르와 쿠웨이트, UAE 등 영내 미군 기지 27곳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습니다. 이란 측은 이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 560여 명이 발생했고 미 항공모함 링컨함에도 탄도미사일 4발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شما پا روی خط قرمز ما گذاشته‌اید و باید هزینه آن را بدهید. 미군의 중동 지역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는 즉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해 이번 대이란 공격 작전과 관련해 미군 인명 피해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맞서 이란 내 주요 군 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파괴해 격침했고 이란 해군 본부 대부분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we knocked out 9 ships plus their naval building, all in a matter of literally minutes.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으로 며칠간 대이란 공습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예비군 10만 명을 추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 전쟁이 격화하면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 미국과 영국의 유조선 공격을 감행했는데 실제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이란의 자위권을 강조하면서 한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누구도 이란의 자위권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어할 것이며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향해 보복을 자제하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는 미국이 하는 것은 침략 행위이고 자신들이 하는 것은 자위 행위이며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시점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사일 도발 징후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이란 수뇌부가 모이는 시간을 노린 정밀 타격이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는 독단적 전쟁이라는 위헌 논란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권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오전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폭탄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관저에 집중 투하됐습니다. 당초 공습은 이날 저녁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하메네이와 군 수뇌부의 회의가 오전으로 앞당겨졌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공격 시간도 전격 수정됐습니다. This terrorist regime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ll say it again. They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하지만 이런 정황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발표와 배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선제 발사하려는 징후를 포착해 방어적 차원에서 공격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예방적 조치였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CNN 등 외신은 미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이란이 미군을 선제 공격할 계획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이란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해 기회 타격을 감행해놓고 대외적으론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내에선 거센 위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오직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긴급한 방어 상황이 아님에도 의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I wouldn't hesitate to use the American military to protect Americans and our interests, but I just don't see at all how this is what Americans want. 트럼프는 앞서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과 베네수엘라 사태도 의회를 건너뛰었습니다. 작전이 장기화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법적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을 공습한 걸 두고 세계 곳곳에서 찬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를 낳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시위가 많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전쟁을 멈춰라. 더는 중동에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백악관 앞에 시민들이 모여 함성을 지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는 시위입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 앞에서도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살상 행위가 수치스럽다. 미국인인 게 부끄럽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I'm ashamed to come from the United States right now. I feel the shame of what we're doing around the world. 반면 이번 공격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모였습니다. 옛 이란 팔레비 왕조 깃발을 흔들며 47년 만에 마침내 자유가 찾아왔다고 환호하는가 하면 하메네이 사망 소식을 반기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공습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시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자 팔레비 왕족 가족과 반체제 인사들이 미국 캐나다 등지로 망명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란과의 전면전 위기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대신 소셜미디어를 선택했습니다. 국가 중대사를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알리는 전례 없는 행보에 비판과 노림수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백악관 복귀 대신 말어라고 자택에 머물며 오직 소셜미디어로만 중대 발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제거라는 초유의 사태조차 실시간 중계하듯 SNS 글로만 알렸습니다. 과거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방통행식 소통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분석합니다. 기성 언론의 날선 질문을 아예 차단해 공격의 정당성이나 위헌 논란 같은 불리한 이슈를 회피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지지층에게는 강력한 리더라는 이미지만을 직접 주입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얼굴을 드러낸 건 현지 시간 28일 새벽 2시 30분에 공개된 8분짜리 소셜미디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란 국민의 봉기를 촉구한 대목은 정권 전복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Now is the time to seize control of your destiny and to unleash the prosperous and glorious future that is close within your reach. This is the moment for action. Do not let it pass. 하지만 의회를 패싱한 SNS 선전포고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헌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는 거센 비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통의 격식마저 파괴한 트럼프의 마이웨이식 전쟁 운영. 중간 선거를 겨냥한 승부수가 될지 아니면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자충수가 될지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길에 오르면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제와 외교 안보 등 24시간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길에 오르기 전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 중심으로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대처 상황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겁니다. 곧바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한 김민석 총리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부처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재와 신변 안전을 즉각 전면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군사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와
외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 등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공급 확보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이번 상황을 틈타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 등이 퍼질 위험도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는 경제부와 산업부 등 경제부처는 물론 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외교안보부처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총리는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매일 저녁 비상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동 지역 교민들의 긴급 귀국 상황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에 전용 입국 심사대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SNS에 최근 이란 사태로 우리 교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중동 상황을 주시하며 우리 국민과 교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발 전운이 고조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될지 증권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6,000선 돌파까지 파죽지세로 달렸던 코스피가 당장 충격을 받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연휴 직전 코스피가 상승 행진을 멈추고 7일 만에 하락 마감한 상황에서 터진 중동 위기는 당장 코스피의 악재가 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매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지수가 상승했는데 조정 후 매수하자는 심리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란 공습이 어느 정도 예견됐던 리스크였던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순 없지만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런 정말 큰 충격만 아니라면 이번 전쟁 리스크는 국내 코스피에 일시적인 변동성 정도 주는 재료지 상승을 저해하고 하락장을 이제 만드는 그런 좀 재료가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 정부가 40일간 추도 기간을 선포한 점도 확전 양상으로 전개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우리보다 하루 앞서 열릴 예정인데 미 증시 상황이 우리 증시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이후 직후에 미국 시장의 반응, 1차적인 반응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동안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 매도를 다시 자극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공격 후 국제유가나 금값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험 회피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첫 국빈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통상과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착륙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립니다. 영해 수행장관 등 싱가포르 측 고위 인사들은 한국에서 온 국빈을 예를 갖춰 맞이합니다. 갑작스레 터진 이란 사태를 뒤로하고 예정됐던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도착 직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대비태세부터 점검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지나친 우려가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곧이어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2박 3일간 진행되는 싱가포르 방문 일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적 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인 양국의 특징을 언급하며 두 나라가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동포 사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열정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싱가포르 산인사회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자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펼쳐집니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과 친교 오찬, 타르만 샴무가 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그리고 국빈 만찬이 계획돼 있습니다. 양국의 인공지능 분야 리더들이 한데 모여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AI 커넥트 포럼도 주목되는 행사로 꼽힙니다. 양국이 그동안 다져온 통상 분야 등의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과 원전 같은 미래 산업으로 공조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양국의 협력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공고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3.1절에도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3.1 정신에 어긋나는 체제 파괴 시도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개혁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을 마지막으로 3.1절 하루 전 사법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사망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앞세워 사법부를 집권 세력 발밑에 두려는 체제 파괴 시도이자 민주공화정을 세운 만세운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야당으로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이제 시선은 국회 밖으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사법 악법 폐지와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를 내걸고 민주공화정 복원투쟁을 선언하면서 국회 보이콧과 대국민 여론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은 악법이 아닌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권 분립은 성역이 아니라 균형과 견제를 전제로 작동하는 헌법 원리라며 사법부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재판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적 기념일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쓰지 말라며 자극적 표현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3.1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법개혁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개혁을 독재로, 견제를 장악으로 몰아가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대학 교수 시절부터 주장한 사법 3법이 마침내 실현됐다고 소회를 밝히며 민주당에 이제 법원 행정처 폐지를 위한 결단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3월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호소기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만큼 여야 극한 대치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지 3주 만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쪼개기 후원 등 다른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최종 마무리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남은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1억 공천 헌금 녹취가 공개되고 2달.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은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받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으로부터 문제의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지인을 동원해 다시 1억 3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후원금 형태로 보내달라고 했고 이후 시기가 몰려 선관위에 의심을 살 만한 돈만 골라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강 의원은 후원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금품 전달 시도가 5차례나 있었다며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고 인정했는데 양 씨를 통해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의원에게 출마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전하려 한 정황과 실제 부탁이 전해진 게 맞는지 여러 사람에게 수차례 묻는 육성 녹취도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후원회장에게 또 다른 민주당 의원 계좌에 차명 후원을 부탁한 정황과 김 전 시의원 회계 책임자가
해당 의원 후원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녹취 속 언급된 현역 국회의원이 최소 7명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회사 사업 수주 특혜나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남은 의혹들을 규명해 1억 공천원금 사건과 함께 검찰에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이 국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가해교사를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와 보육교사들의 진술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에 2살 배기 아이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복도에 옹기종기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가 갑자기 한 아이의 양팔을 붙잡더니 온 힘을 다해 내던집니다. 아이는 옆 교실 바닥까지 내팽개쳐졌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변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이가 날아갔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예요. 학대는 이날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낮잠 시간엔 누워있는 아이 머리채를 움켜쥔 채 들어올렸고 매트를 세게 들쳐 올리기도 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입니다. 내부 CCTV에는 가해 교사가 수차례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피해 아이는 두부 외상 진단을 받고 현재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소리 지르는 일이 갑자기 잦아져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맨날 소리를 질러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몇 달 전입니다. 어린이집 측은 학대 정황을 파악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육기관 내 학대를 근절하려면 관리 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가 당연한 선택이 되도록 원장 등 시설 책임자가 기관 내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면 아동 보호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찰은 가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어린이집으로부터 최근 60일간 CCTV 영상을 제출받아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어제 3.1절을 맞아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오토바이 난폭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아파트와 고속도로, 야산에서는 화재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차상은 기자입니다. 도로에 넘어진 오토바이를 한 남성이 세우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붙잡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오토바이만 남겨두고 도망치듯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매년 3.1절마다 난폭 운전이 반복되자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관이 노란색 차량을 길가에 세우고 불법 개조 여부를 조사합니다. 3.1절 전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충남 천안 아산 지역에서 이루어진 단속에서 162건이 적발됐습니다. 신호위반 등 통고 처분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과 소음 기준 초과 등도 적지 않게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뿌연 연기가 새어나오고 시뻘건 불길도 비칩니다.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 살던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 신항의 정박 중인 작업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60대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해경은 용접 작업 중 사고가 난 거로 보고 근처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중부고속도로 일중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2톤 화물차에 불이 났고 오전 10시 반쯤 남해고속도로 진주터널 근처를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도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벽 4시쯤에는 충남 아산 염치읍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 차량과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으면서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불광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밤중 주민 10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원 75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내는 급가속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과 정지 페달을 헷갈려 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며 도로 건너편 건물 쪽을 덮쳐 사상자 2명을 내고 꽝하는 소리가 나길래 나와봤더니 차량이 후진으로 야채 할머니의 그 야채와 할머니를 택시가 돌진해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소리 쿵쿵 쾅 하는 박살나는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흰 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방 관계자분들이 불을 끄고 모두 운전자가 70대로 이런 고령자가 내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고령 운전자 사고는 36% 넘게 급증했습니다. 원인 가운데 하나로 페달 오조작이 꼽히는데 실제로 오조작 사고 4건 가운데 1건이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치는 멈춰 있거나 시속 15km 이하로 움직일 때는 급가속을 제한합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도 속도가 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해진 속도보다 아래의 경우, 이제 저속의 경우, 악셀 페달이 급격하게 80% 이상 밟힌다라고 하면 장치를 이용해서 그 신호를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이 신호가 차량 쪽에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장치의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70살 이상 고령 운전자와 고령 택시 운전자입니다. 시는 이들이 운전하는 차량 200대의 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사고 억제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취업 시장에서는 AI가 쓴 자기소개서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한 항공사가 아예 자기소개서 없이 사진으로만 자신을 표현하는 채용 방식을 처음 도입했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김기수 기자가 면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면접관 앞에 선 지원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합니다. 발표 내용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소개할 수 있는 몇 장의 사진.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자기소개서 없는 채용 면접 현장입니다. 지원자들은 글보다 사진이 자신의 경험과 개성을 보여주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제 경험을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 사진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면서 좀 더 제 경험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자기소개서 대필이 쉬워지면서 서류 전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회사 입장에선 서류의 신뢰가 흔들리면 면접과 검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회사 측은 형식화된 스펙 대신 사진 속에 담긴 실제 경험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직접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자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와 또 이렇게 지원자와 소통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빼고 경험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뀐 채용. 인공지능 시대에 채용의 신뢰를 높일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다듬던 가위가 제주 4.3의 아픔을 보듬는 부시되에 돌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미용사로 살아온 작가가 머리카락과 제주의 돌가루를 재료로 4.3의 기억을 캔버스에 새겼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돌담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눈동자가 관람객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군 주둔소로 끌려갔다 고기를 삶아먹는 군인들을 목격했던 공포스러운 기억.
그 기억을 오랜 세월 견디며 살아온 주민의 이야기가 캔버스 위에 스며 있습니다. 북촌이 마을 4.3 생존자의 증언을 모티브로 한 틈이라는 의미의 작품입니다. 현직 미용사로 머리카락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제주 4.3에 대한 증언과 기억을 작품에 새겨온 오명식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입니다. 이번에도 30년 가까이 미용사로 일하며 친숙한 소재인 머리카락을 제주 화산석 가루와 물감을 섞어 그만의 독특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현직의 미용사로 일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리고 평상시도 어머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요. 머리도 잘라드리고 어머니 머리 잘라주고 구닥에 하면 자르기도 하고 그 머리를 채취하면서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해가지고 작품에 쓰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고향 가시리 마을을 주제로 삼은 데 이어 올해는 4.3의 큰 아픔이 서린 북촌리 마을을 찾아 주민 40여 명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용봉사로 마음을 열고 그 속에 깊이 새겨진 기억을 작품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겪었던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얘기 들으면서 위로도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얘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스케치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는 게 무지 재밌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4.3 죽음과 삶, 78년 만의 만남 등 모두 25점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독특한 소재와 표현 방식으로 제주 4.3 이야기를 풀어내는 오명식 작가. 그의 작품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아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매년 조금씩 빨라지는 봄꽃 시계,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기온이 오르면서 개나리와 진달래가 평년보다 최대 8일 먼저 봄을 알릴 전망인데요. 벚꽃 역시 예년보다 최대 일주일 정도 일찍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해마다 봄의 문을 열던 봄꽃들. 올해는 그 출발선이 조금 더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개나리는 서귀포에서 3월 14일, 서울은 3월 25일에 꽃망울을 터뜨릴 걸로 보입니다. 서울은 평년보다 사흘 빠르고 서귀포는 평년보다 이틀, 지난해보다는 무려 8회나 빠를 걸로 예측됐습니다. 진달래도 서귀포는 3월 18일, 서울은 3월 22일에 피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로 평균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꽃 피는 시간도 함께 앞당겨진 겁니다. 개화식에 영향을 주는 3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게 형성이 되다가 3월 하순경에는 더 높은 기온이 계속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풍성하고 하얀 꽃잎이 장관인 벚꽃도 평년보다 빨리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벚꽃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평년보다 닷새 빠른 3월 19일에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겠고 서울도 4월 3일쯤 이른 개화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는 3월 23일에서 27일 사이, 중부는 3월 30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벚꽃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벚꽃은 꽃이 핀 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절정에 이르는데 서울은 4월 10일쯤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낼 전망입니다. 개화 이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대부분 지역에서도 만개 시점도 예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의 속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꽃은 변함없이 봄을 전합니다. 올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빨리 핀 봄꽃과 벚꽃이 동시에 꽃물결을 이루며 도심을 수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상설 전시실인 서화실 안에 작은 주제 전시를 꾸려 계절마다 다른 명작들을 소개하기로 한 건데 첫 주제 전시는 진경산수의 거장 겸재정선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잠시 문을 닫았던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이 마침내 개편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비석에 새겨진 우리 글씨의 역사를 통해 서사적 깊이를 더해냈고 K-팝 데몬헌터스 바람을 탔던 1월 오봉도는 고전회화의 문턱을 자연스럽게 낮췄습니다. 새로 단장한 서화실의 정수는 주제 전시입니다.
탄신 350주년을 맞은 겸재 정선을 주제로 진경산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묘년 풍악도첩과 노년의 걸작 박연폭포까지 교과서에서만 봤던 작품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서화실에 새로 도입한 계절제 명화 소개 기획의 첫 전시입니다. 1년에 3, 4회 이루어지는 교체 전시마다 반드시 봐야 될 서화 작품, 시즌 하이라이트 두세 점을 선정해서 이 계절의 명화라는 이름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교과서에서 수록된 익숙한 작품이라든지 서화실 작품들은 석 달 이상 빛에 노출되면 훼손 우려가 큰 만큼 기존에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왔는데 이를 계절 단위로 교과서 속 서로 다른 명화들을 소개하는 기획으로 꾸려낸 겁니다. 올 해주는 원포인트 특별전으로 사계절을 이어서 우리 박물관에는 1년에 4번은 꼭 다녀갈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난 서화실이 N차 관람의 새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달성한 650만 관람객 기록의 세계적 위상을 가늠할 전 세계 박물관 관람객 통계는 이르면 이번 달 말 공개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유해진, 박지훈 주연의 사극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연휴 기간 8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 28일 하루에만 65만 명이 관람해 누적 관객 수 766만 명을 넘었고 어제 오전 영화를 본 관객까지 더해서 800만 고지를 밟았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한 달 가까이 됐지만 흥행몰이가 이어지고 있어서 2024년 범죄도시 4 이후 2년 만에 1000만 영화가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동시대 작가를 소개해오고 있는 리움 미술관이 올해 첫 전시로 독일 현대미술가 티노 세갈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해석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말을 걸기도 하면서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만들어내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길 수 없고 오로지 관람객의 경험과 기억으로만 전하는 독특한 형식의 전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고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의 많은 곳은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도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이 되고요. 서울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의 양도 살펴보면 대부분 5에서 50mm, 제주 산간에는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6.8도, 대구가 7.7도고요. 낮 기온은 지금과 큰 차이 없어서 쌀쌀합니다. 서울이 7도, 청주 8도, 대구도 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휴일 뉴스 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